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하고 있는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재미있고 유익하게 즐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7분의 과학 전문가가 하루에 한 가지씩 과학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과학지식 콘서트 겨울밤 과학 산책. 오늘은 벌써 두 번째 강연일입니다. 제 뒤에는 어제처럼 줌으로 참석하신 참석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손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제가 오늘도 정말 의미 있는 행사에 참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서요,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또 하나의 과학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기후 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입니다. 요즘 급격히 변한 기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화학 원료를 태워서 인류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지구의 역습을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후 문제는 기타 다른 재난들과 비교했을 때 인류의 삶을,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더 거시적이고 담대한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전환에 대한 생각을 전해 주실 분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조천호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제1대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을 지내셨고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혹시 기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많은 분이라고 하면 강연이 끝난 다음에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천호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이 거대한 가속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와 함께 기후 위기도 거대한 가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지금 내달려왔던 이러한 길을 계속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또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지금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담대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맨 앞에 지금 이 줄무늬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1850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한 줄 한 줄이 한 해의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어요.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쭉 지난 1850년 이후에 기온이 지금 상승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그토록 위험한 것이며 또 이거를 갖다가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한 것은 약 2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간인 그 19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석기 시대를 보냅니다. 왜 그렇게 오랜 기간, 우리의 인류의 그 모든 기간의 거의 95%라고 하는 그 기간을 구석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과학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여기가 현재이고 저 끝이 10만 년 전, 그러니까 10만 년 동안의 그 북반구의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어 온 모습입니다. 저거는 그 그린란드 있는 그 빙하에서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해냈는데요. 육상 위에 있는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닙니다. 그거는 눈이 이렇게 내려가고 얼어갖고 된 빙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빙하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방울 안에
그 공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과거에 뭐 온실가스 농도, 그다음에 뭐 먼지의 농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그린란드는 빙하가 이제 덮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반구에 어딘가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이제 바람에 불려 날아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반구에 얼마나 바람이 강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빙하에 물을 녹이게 되면 기온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1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빙기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만 년 전 이전까지가 우리가 빙기였었는데, 그때를 보게 되면 기온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 10배 정도의 재해성의 날씨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10배 재해성의 날씨가 많다. 1년에 태풍이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개가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즉 농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빙기에는 수렵, 채집을 하는 구석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만 년 전부터 해서 이제 그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기온이 점차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 년 전쯤이 딱 되니까 더 이제 기온이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바로 저 만 년 전에 기온이 굉장히 안정한 저 상태, 바로 저기에서 이제 농업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달을 하나 뭘 심었을 경우에 설사 태풍이 한번 그렇게 지나간다 해도 그래도 그해 가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바로 이제 농업이 거기서 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농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농업 생산량이 많은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문명까지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해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인류가 이러한 안정한 기후 조건, 다시 말해서 농업이 가능했던 이 기후 조건 하에서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거기에서 이제 문명이 이제 탄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그 홀로세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기간 동안이 물론 안정적이었기는 하지만 이 기간에도 계속적인 기후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적응을 해오면서 오늘날의 이제 문명까지 탄생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간이 자연의 변동에 의한 이 기후 변화에 이제 적응을 해왔던 반면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지구를 갖다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그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 동물, 심지어 뭐 곰팡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그 무게를 나타냅니다. 이 생물 총량을 1900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만든 물질, 뭐 이런 콘크리트라든가 뭐 자갈과 같은 골재, 벽돌, 아스팔트, 뭐 금속, 심지어 우리 요즘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까지 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 인간이 만든 바로 물질들입니다. 1900년도에는 식물의 총량에 비해 갖고 한 3% 정도만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거의 생물의 총량하고 인간이 만든 물질하고 거의 이제 같은 그러한 수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게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인간의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는 이 물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 과연 거기에 견딜 수가 있냐?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물 실험 시간에 유리 접시에다가 이렇게 영양분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16마리, 32마리 막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인간이 만든 물질이 증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거를 바로 우리가 기하, 급수적으로다가 증식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유리 접시 안에 이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딱 채운 다음에는 한 번만 더 증식을 하면 미생물이 거기를 가득 채워요. 그리고 영양분을 쫙 빨아 먹고 그 다음에 멸절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인간이 지금 이러한 거대한 가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막바지에 우리가 그러한 미생물이 멸절되는 그러한 수준
미생물이 그 유리 그 접시 안에서 그 멸절을 되는 그 수준처럼 지금 인간이 바로 그러한 수준에 도달을 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3%씩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두 배가 돼 버립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두 배가 됐다. 그랬을 때 인간의 두뇌하고 근육의 힘만으로 경제 규모를 두 배를 만들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다가 인간이 만든 물질을 끊임없이 뿜어내야지만 이 경제 규모가 바로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게 그렇게 두 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었을 때에는 더 이상 이 인류의 문명이 견뎌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기후 위기의 그러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가 바로 인간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도 이제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인간에 의해서도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현재로부터 지난 42만 년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평균 기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9만 년 정도에 걸쳐 기온이 쭉 내려가요. 바로 이때가 빙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만 년에 걸쳐서 쭉 기온이 올라가서 한 수천 년 동안 간빙기에 머물다가 다시 또 9만 년 동안 기온이 떨어지고 또 만 년 동안 기온이 올라가고 이렇게 아주 규칙적인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이거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자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온이 쭉 떨어질 때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쭉 떨어지고요. 기온이 상승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상승을 함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마지막 빙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빙기에 가장 온도가 낮았을 때가 2만 년 전이에요.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 지구상의 전체 공기 중에서 0.02%를 갖다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 년에 걸쳐서 이제 간빙기를 이렇게 갑니다. 간빙기를 가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만 년 전에는 0.03%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년 동안에 0.01%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상승을 한 것이죠. 이거는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화석 연료를 태워갖고 100년 만에 0.01%를 증가시켜 지금 현재 약 공기 중에는 0.04%를 이산화탄소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빙기에서 간빙기 그때는 만 년 동안에 0.01%의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했는데 사람 화석 연료를 태워서 100년 만에 0.01%를 증가시킨 거예요. 다시 즉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0배나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현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또 기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2만 년 전에서 만 년 전에 이제 간빙기까지 요 만 년에 걸쳐서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온도가 나지 않아요. 지구 평균 기온은 4, 5도 차이만 갖고서도 빙기와 간빙기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자, 만 년에 걸쳐서 이제 4도가 상승을 했는데 인간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자연 스스로 기온이 상승되는 속도보다 우리 인간은 그 속도보다 25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기온이 변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약한 생명체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젠가 게임에서 이런 벽돌 빼기를 하듯이 하나하나 이런 약한 생명체들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죽어 나가고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가 인류는 이 생태계는 그대로 그래도 구조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마치 젠가가 벽돌이 하나하나 빠져도 젠가의 구조가 유지가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먹이 사슬의 최정점을 차지했던 생명체는 대멸종에서 완전 멸종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1억 년 전에 그 거대했던 공룡 중에서 지금 살아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생태계, 이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는 바로 인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 젠가에서 지금 벽돌이 빠져나가듯이 생명체가 하나하나 빠져나가요. 고산의 식물 우리 먹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 뭐 개구리 먹지 않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빠져나가요. 우리 인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먹이 사슬은 이게 서로다가 서로 물려 있기 때문에 인류가 하고 상관없는 그 무엇이 하나 빠져나가는 순간 바로 저 생태계가 우르르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이 여섯 번째 바로 이 멸종의 대상은 바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도 물론 기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속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 일어나고 여기에 이 생태계가 견뎌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기후 변화의 그러한 특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한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기로다가 빙기, 간빙기를 아주 규칙적으로 자연적인 그런 변동을 하다가 한 10,000년 전부터 우리가 홀로세라고 하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인류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후 조건, 즉 농업이 가능했던 이 기후 조건에서 우리가 문명을 탄생시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건설해 왔던 이 기후 조건에서 벗어나가고 지금 현재 찜통의 계곡에 빠지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저 찜통에 빠지게 되면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어 왔던 이런 안정한 기후 조건으로 스스로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북극 쪽에 가게 되면 거기는 북극해라고 하는 바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북극해 위에 지금 빙하가 올려져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햇빛이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나갑니다. 자, 지구가 가열이 되고 있어요. 녹게 되겠죠? 그러면은 시커먼 바다가 드러납니다. 그런 햇빛이 들어왔다 이제 빙하에 반사가 돼서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그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이렇게 기온을 갖다 상승시키는 상황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었는데 이거보다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지구 스스로 기온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지뢰처럼 여기저기 엄청나게 지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만 우주에서 커다란 운석이 떨어져 갖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공룡들이 멸절이 되었던 것이고 그 앞에 4번은 지구 내부적으로다가 지구 스스로가 바로 생명을 갖다 멸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생명을 멸종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후 변화를 일으켜 갖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지구 스스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온을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러한 지구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키고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터져버리도록 인류 스스로 방아쇠를 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방아쇠를 땡기게 되는 바로 그 임계의 그 온도는 과연 몇 도냐? 바로 그것이 2015년 유엔의 파리 기후 협약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낮추고자 했는데 바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저기서 지구 스스로가 기온이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터져 나오게 될 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찜통 계곡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류는 다시는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그 기후 위기의 특징은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1880년, 1850년 이후, 1880년 이후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저기 이제 지난 1850년 이후 최근까지 해갖고 그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된 값입니다. 관측된 값이 쭉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기 RCP 2.6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내로 안정화되는 경우 2100년까지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 RCP 8.5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가 전혀 기후 위기를 대응하지 않아서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해 갖고 금세기 말에 4도 내지 5도까지 기온이 상승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도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되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1도가 높게 되면 뭔가 이제 몸에 이상 상태를 좀 느껴요. 컨디션이 이상하고, 내가 병에 걸린 것 같다. 뭔가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1도가 상승된 이 상태는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의 전조 현상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 갖고 1.5도가 돼 버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2020년에 장마가 이렇게 길었고 2018년도에는 폭염 일수가 이제 길었는데 그거는 어떤 일시적으로 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항시적으로 우리한테 안 좋은 날씨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도 이상이 돼서, 즉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면 파국의 상황, 다시 말해 앞서 이야기했던 찜통 계곡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폭염 일수가 많아진다, 이러한 의미를 완전히 넘어서는 겁니다. 인간이 당뇨병이 걸리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돼 갖고 온갖 병에 다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이 상승되게 되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자, 물이 부족한 것이죠. 그럼 가뭄이 들고, 그럼 식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생물 다양성이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빙하가 녹게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고, 그럼 연안에 있는 대도시들이 침수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빨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탄산 성분이 높아져서 해양 산성화가 이루어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또 감염병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기후 위기가 진짜 우리 눈앞에 드러났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거를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게 며칠 있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마트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19인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재난지원을 풉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정부가 뭔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부가 재난지원을 푼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 속으로 바로 빠져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이제 등장한 이래 어마어마한 자연재난을 다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감염병도 겪었고, 최근 들어와서 이러한 금융 위기까지 겪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기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기 속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도 보고 시행착오도 겪고는 했지만,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세상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위험, 다시 말해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제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2도 이상은 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금세기 말에 3도 내지 3.5도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 지구 평균 기온은 체온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도나 3.5도가 더 넘는 체온, 그건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내달린다, 이거는 바로 인류 문명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 이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가 그럼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사회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 엄청난 가속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화석 연료를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 이 배출량을 저감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는 또 일어났어요. 기후 변화는 일어나고 우리한테 또 안 좋은 영향을 이것저것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어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후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저감을 시켜야 되고 기후 위기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하는 이러한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엔에서는 이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게 될 때 에쿼티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가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쿼티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결국 기후 위기에 정의의 문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식량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8억 4천만 명이 영양 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14억 명은 비만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이 생산한 그 식량 중에 3분의 1은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굶는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비만에 걸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 식량에 있어서 정의롭지 않은 이러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간에 이제 정의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그 1991년에서 2010년까지 그동안에 일어났던 지구 온난화로 이익을 본 나라는 초록색을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따뜻해졌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고 농업이 안 되던 곳에서 농업도 됐어요. 그래서 이익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바로 피해를 본 나라예요. 그런데 누가 이 온실가스를 배출했나 봤더니 이익을 본 나라들이 배출을 했고 피해를 본 나라들은 배출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국가 간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입니다. 저희 까만색으로 칠한 부분이 전 세계 상위 1%, 소득 상위 1%를 의미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15%를 배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가난한 사람, 이 세상의 절반인 사람이 전 세계 그 온실가스의 7%만을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가 전 세계 절반인 사람보다 2배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회색까지 포함을 하면 전 세계 소득 그 수준 10% 안에 드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인 52%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상위 10%인 사람들이 유럽 연합의 평균 수준으로만 온실가스를 갖다 배출을 좀 줄여준다면 내일 당장 온실가스가 3분의 1이 줍니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깨를 걸고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전 세계 사람이 모두 다 함께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 또 기후의 정의의 문제가 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있어요. 이 그림은 그 출생 연도별로다가 그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1.5도를 막는 경우이고 빨간색은 2도를 막는 경우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생들은 이미 다 이만큼 다 배출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하늘색 1.5도를 막는 경우에 지금 태어나는 어린 친구들은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의해 갖고 6분의 1 정도밖에 배출을 할 수가 없어요. 1.5도를 막는다라고 하면 6분의 1밖에 배출을 못한다? 이것도 굉장히 불리하죠.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요란스럽게 기후 위기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미세먼지는 그런데 공기 중에 나온 다음에 아무리 길어도 5일 이상 가는 미세먼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햇빛하고 반응을 해갖고 자연적으로 그냥 사라져 버려요. 미세먼지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세대의 문제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면 수백 년 동안 그대로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세대는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여러 가지 편익을 봐요.
뭐 자동차를 몰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자동차를 몰아서 여행도 다녔고 공장을 많이 돌려서 좋은 옷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린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는 앞선 세대들이 배출했던 그런 온실가스로 인한 편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피해만을 그대로 감당해야 되고 그 피해를 뒤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기후 위기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하고 이거를 뒤에서 그 피해를 입고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세대 간의 정의롭지 못함의 문제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감과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자체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2018년도에 인천에서 있었던 그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그 이제 유엔의 IPCC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긴 기후 과학자들이 모입니다. 당시에 이제 모여서 야, 2도가 뿐만이 아니라 이게 1.5도 상승하는 것도 상당히 이거 위험하다.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면 그 1.5도를 막으려면 2010년도에 배출하는 양을 갖다가 2030년이 되면은 45%만 배출을 해야 되고 2050년이 되면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 합의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탄소 중립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화석 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다 그거가 아니라요.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쫙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빨아들인 흡수된 그 양만큼 화석 연료를 태워갖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탄소 중립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4,200억 톤 이내로 배출을 해야 돼요. 2018년도에 그 한 해에 420억 톤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 4,200억 톤은 바로 2018년도에 그 당시 그 IPCC 총회에서 이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해 420억 톤을 배출했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10년밖에 남지가 않았죠. 1.5도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난 3년, 2018년, 지금 2020년이 이 상황까지 전혀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을 그대로 날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7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갖고 지금 이제 기후 과학자들은 IPCC라고 하는 유엔의 그러한 이제 그 협의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줄이는 그거는 UNFCCC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UNFCC 기후변화 협약에는 이제 뭐 정책 결정자들인 뭐 정치가나 외교관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바로 그 회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회의는 그 1.5도를 막기 위한 회의를 원래 2020년도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2021년도에 영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2021년도에 이 1.5도를 막기 위한 이 기후변화 협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류는 1.5도가 넘는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를 이제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진입함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미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줄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눈치 빠른 선진국들은 급격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2009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태양열로다가 발전 단가는 그 가격이 89%가 하락을 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70%가 지난 10년 동안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준으로 현재는 풍력과 태양 에너지가 가장 싼 그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2019년에 전 세계 신규 전력 에너지 중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렇게 급격한 재생 에너지에 지금 전환이 일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100원을 하던 게 지금 10원을 하고 30원 하는
이 분야는 바로 재생에너지 이 분야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기술의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대량 생산의 체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가장 싼 저 재생에너지가 가격이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 세계가 산업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그런 비율이 가장 낮은 다시 말해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가장 후진적인 그러한 국가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이러한 분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기후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위기인 그러한 상황에 또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린란드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주했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서기 그 900년 경이 되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쪽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제 그 좀 기온이 온난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제 북극 쪽을 향해서 항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 900년 경이 되면 처음으로 아이슬란드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기 1100년이 되니까 저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이제 이제 정착을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린란드 그러니까 녹색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저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목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1500년이 되니까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은 1500년이게 되면 이제 소빙하기 시절인데 당시에 그린란드에는 완전히 노르웨이 사람들은 소멸을 해버렸습니다. 반면에 북미 대륙에서 에스키모의 계열 사람들이 넘어 들어와갖고 오히려 소빙하기 때 저렇게 번성을 합니다. 500년 전이라 해도 유럽의 문명이 그 에스키모의 문명보다는 월등히 우수하죠. 그런데 당시 저 소빙하기에서는 그 월등한 그러한 문명이 그러한 노르웨이 사람들의 생존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빙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풀이 자라지를 않아요. 거기서 목축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건 굶어 죽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여성의 당시에 유럽의 관습은 여성은 치마를 입는 것이죠. 저 추위에 그 치마를 입는 게 별로 그렇게 추위를 막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유럽의 모든 관습은 저 소빙하기에 전혀 그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완전히 그린란드에서 소멸을 해버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에스키모 이 계열 사람들은 저 당시 소빙하기 때 훨씬 더 번성을 합니다. 바닷속을 봤더니 바다 표범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 표범 고기를 먹고 바다 표범으로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다음 그 바다 가죽으로다가 배도 한 척 만들어서 멀리 나가서 고래도 잡아다 고래 기름을 태워가면서 오히려 더욱더 번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변화에 맞는 그러한 것을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의 성공적인 방식 이러한 것이 결코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적응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1만 년 동안 홀로세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항상 그 기후가 일정했던 것은 아니에요. 뭐 한 2000년 동안 그다음에 수백 년 동안 기후가 또 다 저렇게 구별이 되고 저 기후에 따라 갖고 인류의 이 문명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저러한 변화에 따라서 인류는 끊임없이 적응을 해 와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까지 바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저 오랜 1만 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극심한 기후 조건에 인류가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후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농업 생산량이 형편없이 떨어졌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배가 고팠던 그러한 시절이에요. 바로 그 시절에 인류는 그 당시에 무엇을 달성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는 그 추계 시대인데 저거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동안에 극심했던 기후 조건이었었고요. 또 한 번은 바로 소빙하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14세기에서 한 18세기 정도에 일어났던 소빙하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농업 생산량이 워낙 이제 떨어져서 이제 배가 고팠던 그런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제 추계 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 식량 생산이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민족이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이 이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민족끼리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잦았어요. 그 다음에 당시 철기를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사용하던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일반 사람, 병사들도 중무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말에다가 전차를 타고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이제 전투가 한번 벌어지게 되면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까지 갔었어요.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는데 전쟁도 많고 그다음에 학살도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동양, 당시에는 그 춘추 전국의 시대입니다. 바로 유교가 등장을 했고, 인도에서는 바로 힌두교와 불교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 지방에서는 유교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 그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인제 그 종교학자인 그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분이 인제 축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당시에 이 다 이 인제 독립적인 서로 연결이 안 된 이러한 문명 속에서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는 바로 이러한 종교와 철학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측은지심, 유교에서 말하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종교 속에서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이 세상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 나가는 것, 즉 자아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고 자만심을 없애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는 신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을 그 당시에 하게 되었고, 그리스에서는 그 연극의 무대에 비극을 올립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을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러한 어떤 철학과 이러한 종교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소빙하기 시절, 이 시절에 또 식량 생산이 뚝 떨어졌고, 그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배고픔에 시달리던 이러한 영양 상태가 부족하던 시절에 그 흑사병이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이제 돌게 되죠. 당시에 뭐 많은 경우에는 뭐 2억 명까지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다.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절반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배고픔과 감염병으로. 바로 이때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그 당시에 이 도술단패를 타고 인간이 대양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모험심만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조건이 너무나 천박했기 때문에 저 배라도 타고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근대 과학이 시작을 해요. 그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세계는 권위에 의해서 해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증거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학의 정신이 바로 산업혁명까지 일어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오늘날의 그 사상의 맹아들이 바로 이 소빙하기 때 다 시작을 해요. 개인의 권리의 문제, 시민의 의식, 이러한 모든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바로 프랑스 대혁명, 바로 오늘날의 민주정부의 그러한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류가 지난 1만 년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바로 오늘날 우리 문명의 가장 그러한 근본이 되는 것, 그러한 기반들을 저 시절에 다 쌓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인류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떠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물질의 세계는 유한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달성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 유한한 지구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이 고갈을 시키고, 폐기를 통해서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둡니다. 한쪽은 고갈, 한쪽은 쌓아둔, 이게 연결이 돼 있지는 않은 세상이에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냐?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해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경쟁을 붙입니다.
효율화를 통해 갖고 이것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을 내달렸다가는 인류의 문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는 재생이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만 인류는 지속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쟁을 해서 사람의 다른 타인의 머리 위에 우리가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공동체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다음에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오직 그 이유 하나로 지구 환경도 부숴버리고 기후 위기도 일으키고 우리의 공동체도 무너뜨리면서 우리는 오직 잘 살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바로 이러한 경제는 이제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바로 경제는 우리의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데 이제 그 위치를 바꿔내는 바로 그래서 담대한 전환, 유엔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조금 고치고 보완을 해서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만이 바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앞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줄무늬의 그림 처음에 저거는 1850년이요. 지금까지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이고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위에 있는 거는 2도 이내로 우리가 안정화를 시키는 경우이고 아래쪽은 전혀 기후 위기를 대응 안 해서 금세기 말에 4, 5도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 기후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금세기 이제 중반쯤이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 다시 말해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린 세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바로 마지막 세대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이 기후 위기를 막지 않는다 하면 인류 최초로 자기의 어린 세대와 미래 세대를 생존을 짓밟게 되는 첫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세대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책임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기후 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정말 시급한 우리 삶에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것을 느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궁금한 점들을 미리 좀 받아보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줌으로 참가해 주시고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이하은님 혹시 계실까요? 혹시 손 한번 흔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이하은님? 네, 저희가 음소거를 해제를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현재 과학기술로 어느 정도까지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하은님께서 현재 과학 기술로 이 기후 변화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기술을 통해 갖고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여러 그런 위험 속에서 있어 왔는데 또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이 기후위기도 그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과거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건 결핍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홍수가 났다, 뚝을 잘 쌓았고 가뭄이 일어났다, 우리가 뭐 저수지 만들고 그다음에 뭐 댐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감염병이 돌았다, 뭐 위생시설 복원을 갖다가 그래 결핍으로 인했던 건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너무나 잘 막아왔어요. 그런데 기후 위기는 결핍 때문에 일어난 위험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가 과잉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로다가 이게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물론 그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는 못해요. 그런데 아직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년 그 이제 그 IPC 총회를 할 때마다 뭐 2도를 막아야 된다, 1.5도를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 항상 그 과학적인 방법들이 또 제시가 돼요. 이번에 그 2018년도 인천에 있었던 IPCC 총회 때에는 바로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방법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탕수수밭을 키웁니다. 사탕수수가 막 자라는 동안에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할 거 아니에요. 광합성을 하면서. 그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쫙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 사탕수수를 그 자리에서 이제 걷어서 그걸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발전소로 돌려서 전력을 얻어요. 그 다음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바로 이 방법이 제시가 됐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간단한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 간단한 실험 시설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간이 쓰고 있는 이 전력 에너지를 이러한 방법으로 바꾼다? 그러면 필요한 사탕수수밭의 면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그마치 호주 면적이 필요해요. 그러면 호주 면적에다 사탕수수밭을 만들겠다. 그럼 누군가 경작지에다 만들겠다라면 누군가 굶어 죽으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아마존을 갖다 다 까고 거기에다 사탕수수를 만들겠다. 그럼 우리 생태계를 다 붕괴시킨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공학적인 방법들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좀 더 대비하고 주의하고 그러니까 수요 생활에서 자체를 네. 줄여야 되고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적이었던 이런 위험을 대응하는 방법으로다가는 아마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질문자입니다. 송다현님 혹시 계실까요? 송다현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저희가 음소거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환경에 대한 피해가 막심한데 혹시 이런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이 발전한 분야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온난화로 인해서 혹시 발전한 과학 분야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난화로 인해 갖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인류의 위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석 연료를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 에너지 이 분야는 정말 눈부시게 한 해 한 해 정말 그 모든 그 자료 데이터가 바뀔 정도로 빠르게 그렇게 이 분야는 지금 산업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띤 강연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흘러서요. 더 이상 질문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정도는 더 받을 수 예. 있다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한 분 정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백지훈님 계실까요? 네, 저희가 음소거 요청 드릴 테니까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기과학과 2학년 학생인데, 제가 주변에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지금 기후변화는 그 개인의 실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아서 대기과학과 학생으로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개인이 직접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대기과학과 학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저희 때는 기상학과라고 했었습니다. 네. 예. 대기과학과 학생이니까 이 위기,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잘 인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주변한테 잘 알려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또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명적인 이러한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다가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문제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법을 또 집행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있어야만 이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개인이 또 줄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선한 마음들 다 중요하지만 바로 그러한 선한 마음이
바로 그러한 윤리적인 어떤 증폭기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물론 정치가 문제도 많지만 또 그러한 선함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할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다 연대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는 네. 이러한 세상, 이거는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함께 네.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여기에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법이 실행되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질문 예. 더 받을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요. 저희 혹시 황승민님 혹시 계실까요? 황승민님, 네, 저희가 그 음소거 요청 드릴 테니까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후 변화를 대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면서 환경 오염을 또 같이 줄일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이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보다도 더 환경 오염을 그 생산 과정에서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 질문이요. 대체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보다도 혹시나 환경 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산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뭐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가 기존에 이런 뭐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그 지역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렇게 짓지만 이제 이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이게 부분적으로다가 이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이거를 제대로 이제 정부가 이게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연 경관을 해친다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생산하는 과정, 태양열 패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뭐 중금속이 오염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거는 잘못된 정보로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아무 피해가 없이 이러한 어떤 공장을 짓는다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한 것인데 어떤 뭐 석탄 발전소보다 이 발전소를 만드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데 훨씬 더 뭐 중금속이 나온다라든가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갖고는 결코 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질문과 답변들이 오고 갔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강연에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또 활발하게 소통을 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시간이 예. 되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오늘 프로그램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한테는 이 기후 위기를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제가 갖게 돼서 너무나 아무튼 뭐 안 좋은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게 그렇게 저한테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많은 질문해 주셔서 이러한 또 관심들이 우리가 하나하나가 또 모아져 갖고 바로 저는 기후 위기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때 바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그래서 제가 정의의 문제를 또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약 기후 위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바로 기후 위기 앞에서 지금 우리가 내달리고 있는 이 길에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바로 이러한 기회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댓글로도 예. 많은 응원의 이야기들과 공감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겨울밤 과학 산책 프로그램은요. 내일 이 시간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결 이후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죠. AI를 주제로 또 다른 전문가분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을 통해서 현장에서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손인사?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